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FX나 아니면 파생상품은 조금은 어렵고 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슈퍼리치, 초고액 자산가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채도 아닌 그리고 금리도 예금보다 낮은 이 채권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큰 돈은 안정성과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자산 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의 종류와 특성, 동향 등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 타파에서는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김기현 상무와 함께 채권 시장을 통한 글로벌 자금 흐름과 또 하반기 경기 전망,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발히 정책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죠. 유럽의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 모두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책금리가 낮추고 있고 또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국의 국채금리는 연중 최저 수준 그리고 히스토리컬리 최저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문제가 채권 시장에도 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어떤가요? 예, 국내 글로벌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상황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키기도 또는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키고 또 유럽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면 위험 자산의 선호를 줄이고 오히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상황이 최근처럼 악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이는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그리스 2차 총선 신민당의 승리가 채권 시장에는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는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 신민당의 승리 그리고 또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해법에 대해서 조금은 지지하는 쪽에 정치 성향을 가진 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리스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조금은 수습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국내로 오면은 주식은 오늘 상당히 좋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지만 반대로 채권에는 다소 악재로 형성이 되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은 어떤 편인가요?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2000년 이후부터 최근에 올수록 우리나라 국채의 상대적인 위상이나 투자 메리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로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 금융위기 이후 작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채 또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패턴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달러의 기축통화 그리고 유로화의 기축통화에 대응하는 통화로서의 상대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유럽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로화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통화, 특히 한국 통화의 상대적 지위는 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 유로 사태가 원화 또 국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채 역시도 이제 무조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국채 시장만 봤을 때 자금을 다 빼내가는 이런 추이는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나라 원화나 국채의 지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인데요. 예.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많이 오르고 주식 자금뿐만 아니라 채권 자금도 같이 이탈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이후에 유럽 상황이 나빠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원화에 대한 지위가 좋아지면서 네. 주식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채권 자금은 오히려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 규모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전체 채권 시장, 글로벌 채권 시장의 총 규모는 약 70조 달러. 70조 달러. 예, 예.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아시아 채권 시장의 비중은 약 30조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은 편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일본 채권 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이 되지만 일본과 워낙 금리가 낮은 일본 시장과 예. 또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거래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아시아 시장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 시장에서 한국 채권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쪽은 채권 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서 큰 건가 아니면 금리 영향? 일본은 거의 다 제로 금리 수준에 예. 육박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거래하는 부분이지 그 금리 자체의 메릿은 거의 상실된 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 한국 채권 시장이 조금씩 더 이제 계속 커나가는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면은 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 근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한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한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약 16에서 17% 수준까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늘어왔고 외인들의 투자자의 어떤 구성도 지금 정부 관계자 입장들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어떤 헤지펀드나 유럽계 자금들 이런 쪽의 어떤 상업적 자금들의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 중앙은행들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로 구성이 좀 바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자도 다변화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투자의 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환차손이나 환차익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채권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는 측면도 있지만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인들의 투자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환차익과 채권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우 외인들의 투자 패턴과 환율의 영향을 보면은 과거 금융 위기가 오고 국내의 어떤 시스템, 국내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나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취약하다라는 인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오르고 원화 자산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상대적인 안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채권 투자를 오히려 늘리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18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별로 영향이 없었나요? 그때 외인들의 투자 비중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포지션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나 뭐 국내 기관 쪽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투자가 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상대적인 비중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과거 70% 수준에서 지금은 50% 중반까지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금이나 보험자산에 체증하는 속도가 워낙 빠른 국면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절대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통계를 보면은요. 2011년 말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총 운용 자산은 353조입니다. 그 중에서 채권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약 225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의 2 수준 예,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이게 적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별로 사고 팔지 않다 보니까 네. 조금은 멀어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채권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예.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예,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예. 제시된 상품을 사고 파는 쪽으로 주로 채권 시장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실제로 증권사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거래 비용,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거래를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정부 국채 입찰에 개인의 참여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참여 단위, 거래 단위도 낮춰준 측면이 있고요. 특히 2009년도 이후에는 채권 ETF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익숙한 인버스나 레버리지 채권 ETF처럼 레버리지 주식 ETF처럼 채권 ETF도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채권 ETF 중에서도 단기 자금 ETF나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ETF 전체 거래량에서 총 110개 이상의 ETF 종목 중에서 12조건 안으로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뭐 환율까지 여러 가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 그러면 한국 경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실제 뭐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죠. 유럽 상황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될지 사실 뭐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일순간에 터진 것이 아니라 꽤 누적되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역시 유럽의 소비가 약화되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반기 경기 상황이라는 것은 회복이 쉽지는 않은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보자면 금리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체가 약간 그 정책 금리가 좀씩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뭐 버블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던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금리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금리 측면에서 보자면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버블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버블들이 언제쯤 꺼질 건가라는 부분인데, 실제 금리가 상당한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정책금리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경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낮은 금리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끔 각국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할 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지금 채권 가격은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한 5년 또는 10년의 투자 기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상당한 고점 레벨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 텀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겠지만 예. 5년 정도 텀을 놓고 보면은 사실 채권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점차 고령화가 되어가고 노령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예. 장기 투자 그리고 은퇴 이후의 자금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5년의 투자 기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놓고 본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꼭 지식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험 자산으로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가져감으로써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 수 있고 장기 투자의 효과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채권도 투자 메리트가 있다. 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접근의 용이성 얘기를 했는데 예.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 투자가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또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9년 이후에 개인들의 투자가 좀 더 용이하게 개발된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순영의 이슈타파에서는 글로벌 재정 위기에서 부각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또 하반기 국내 채권 시장을 여러 가지 전망해 봄으로써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보며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타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이슈 또 파헤쳐보고 싶으신 이슈가 있으시다면 저희 팍스넷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